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승전의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유익한 상담, 명쾌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어떤 내용들인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재혼한 아내의 딸을 제 호적에 올리고 싶어요. 사직서를 내자 대표가 돌변했어요. 이혼 소송 시 증거 인정 범위는 입양 후 7년 파양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화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자, 뉴스에 등장하는 화제 판결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해당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중요한 개인정보를 좀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이미지가 떨어지고 또 매출에도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과징금 처분까지 받게 되는군요. 이 내용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더 알려주시죠? 네, 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벤트를 해서 특정 항목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50%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적립권을 선착순으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 한순간에 동시에 많은 이용자가 접속을 하면은 접속이 지연되는 그런 장애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이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웹사이트를 별도로 제작하고 각 사이트별로 서버를 별개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한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이 대규모 이벤트인데 이 대규모 이벤트 앞두고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걸까요? 네, 이 쇼핑몰 업체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PC용과 모바일용 웹사이트를 구분해 두었고 모바일용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캐시 정책, 임시 데이터 보관하는 그런 정책을 잘못 설정을 해서 네. 이 모바일 웹사이트로 이벤트에 접속한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간 그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지금 노출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아까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제 사고를 접수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0만 원, 과징금 18억 5,2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가 유출이 되었고요. 다행히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웹사이트의 비밀번호 등은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다행히 이제 주민번호랑 비밀번호는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소라든지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2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해서 과징금 18억 5,200만 원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과하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가 되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구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위반 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 서비스의 직전 세계 연도의 사업연도의 세계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공한 서비스의 직전 세계 사업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좀 크다면은 과징금 액수도 따라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네, 매출액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것이고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처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피해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회사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규모가 많고 매출이 클수록 뭐 그에 따른 책임도 커야 한다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과징금이 적정했느냐 이 부분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툴 만한 또 사안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일단 쇼핑몰 업체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매출액이 세계 사업연도의 어떤 매출액이 평균이기 때문에 너무 크다. 그래서 쇼핑몰 전체의 서비스 매출액이 아니라 해당 이벤트로 인한 매출액으로 한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 이 과징금이 매우 과다하여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과 2심은 업체의 이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은 일단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유출되는 개인정보로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는 전체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것이고 이 개인정보라면 쇼핑몰 업체 전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관리가 되고 보관된 정보이기 때문에 모바일 이벤트에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돼서는 안 되고 해당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그 업체가 그 전체의 매출액을 보아야 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에 위반해서 들어가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보호조치 위반 의무의 정도, 유형, 그리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의 정도, 그리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과징금 결정 액수를 보아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은 너무 과다하여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한정하려고 했던 그 주장은 이제 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 다음 날에 이제 바로 신고를 했고 또 유출된 정보도 이제 어쨌든 20명 정도였다 이런 네. 사정들이 고려됐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반영이 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에서는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단 하루에 불과했고 하루 이후에 이제 바로 신고를 하면서 보호조치 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행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20명의 정보가 29명에게 이제 그 개별적으로 유출되어서 이제 피해가 확산되거나 이제 피해가 커지는 우려가 좀 적었다고 보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도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 개인정보의 유출되는 개인정보 주체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단순한 실수인 경우에는 이게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위법성 정도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서 과중한 과징금 산정이라면은 그 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좀 단순한 굉장히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그런 사고의 경우에는 좀 책임을 좀 면제해주는 그런 사유로 좀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좀 악용해가지고 뭐 계좌를 개설한다든지 대출을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좀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이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방금 판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서 그 위반 행위의 기간이나 횟수, 그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이용자의 피해, 그리고 피해 회복 정도, 이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각 개인정보 소유자들의 어떤 큰 그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은 네. 당연히 과징금도 이제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 과징금이라는 게 일단 행정적 제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요, 네, 제가 20년 전에 재혼을 했는데, 네, 재혼을 할 때, 지금 현 집사람한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예, 그걸 저 호적에 올리고 싶어서, 네, 여러 번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제 문의를 해도, 네.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게끔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재혼한 아내분의 그 딸을 지금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하신다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이진우 변호사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예.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재혼한 아내분의 따님을 이제 그 본인의 호적에, 요즘으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죠. 가족관계 그 등록에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그 따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37살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재혼을 20년 전에 하셨다고 하면은 20년 전부터 이 따님과 같이 생활을 하신 건가요? 예? 그 재혼한 배우자분의 따님과 언제부터 같이 사셨나요? 같이 가족. 지금 20년 넘게 됐습니다. 재혼한 시점부터 계속. 그러면 현재 그 본인의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 자녀분, 그러니까 그 따님의 그 가족관계 등록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누구 앞으로? 딸은, 네, 집사람이 그때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 집사람을 다시, 그 사람은 마누라가 있었는데, 처가 있었는데, 네, 마누라를 다시 집사람을 알아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네. 그게 지금 제가 올리고 싶은 딸이거든요. 제가 좀 이해를 못해서 예. 지금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고 싶으신 따님이 계시고 그 따님은 이제 본인의 생부 앞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모친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딸아 말입니까? 네? 딸 말입니까? 딸. 제가 올리고 싶은 딸, 네, 호적에 올리고 싶은 딸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물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원 아버지의 엄마 앞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그 선생님 지금 그 전화 지금 받으시는 환경이 좀 소리가 예. 좀 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좀 작게 들어오는데 혹시 스피커폰이나 조금 더 그 입 가까이에 대고 좀 전화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폰을 제대로 올려놨는데. 그러세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따님께서는 예.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생부, 그러니까 친부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아버지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현재 재혼한 배우자분이 아니라 그 생부의 배우자분으로 되어 있다는 예, 예.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따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선생님도 그리고 선생님의 배우자분도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생부와 생부가 재혼했던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현재는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배우자분도 그렇고 따님하고는 가족관계 등록이 겹치지 않는 거네요. 예. 아, 네, 지금 이해를 했고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은 예. 선생님 그 호적에,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님을 올릴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네, 제가 그때 한번 알아보니까 변호사님 찾아가서 네, 올라가 있던 생모 엄마 아니십니까? 네, 엄마도 다른 데로 또 재가를 해 모양입니다. 네. 재가를 해가지고 어디 사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엄마한테 가서 원칙으로 그걸 받아와야 된다는데 지금 같이 있는 아버지한테는 올라가겠다고 받아와야 되는데 그 엄마도 어디로 갔는지 못 찾는 거라요. 그러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생부와 예, 그리고 그 계모 예. 두 분의 이렇게 소재를 모르시는 건가요? 예,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 좀 뭐 메모를 할 수 있으면 메모하시고요. 예, 일단은 지금 따님은 가족관계 예. 등록부를 정정을 해야 되는데 정정을 하기 예. 위해서는 어떤 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우선은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되어 있는 생부의 계모를 예, 어머니 그 기록에서 지우고 현재 예. 선생님의 배우자이신 생모를 예. 이제 어머니로 올려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라는 게 있습니다. 친생자. 예,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 그러니까 존재 내지는 부존재 확인의 소라고 해서 예,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그 친모자, 친부자 관계로 되어 있는 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소송이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 있는 계모하고는 친생자 관계가 없다. 예. 그리고 현재 생모이신 선생님의 배우자분과는 이제 친생자 관계가 존재를 한다. 예, 라는 걸 확인을 해서 일단 어머니란을 계모가 아니라 생모이신 현재 배우자분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그리고 존재 확인의 소를 동시에 걸어야 되는데 또 힘들구나.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보통 이제 이걸 한 번에 소송을 하는데요. 이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계모는 소재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생모이신 이제 배우자분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예, 예. 따님이 이 배우자분의 딸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예, 네, 이런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예. 친생자 관계를 정리를 해서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머니란을 모친란을 현재 배우자 생모이신 선생님의 배우자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부녀 관계로 이제 등록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입양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양이라 하더라도 이제 입양 관계가 들어가긴 하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그 친부자 관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입양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입양은 이제 그 입양의 실질이 있고 가족관계 실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양부모 내지는 이제 양자와의 어떤 합의가 있을 경우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성인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친생 부모의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 생부는 지금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생모는 네. 지금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다 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생사를 모르고 있죠. 생모가 아니라 계모의 어떤 소재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계모하던.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계모는 모르지만 지금 아까 말씀 것처럼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서 실제 친생 모친이신 이제 선생님의 배우자분이 어머니로 등록이 되면은 예, 선생님의 배우자분께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입양 신고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그런 친자 관계가 이렇게 창설이 됩니다. 네.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선생님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리고 그 따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부친과 딸로 이렇게 등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참 힘드네. 그리고 한 가지 있다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따님하고 선생님은 성씨가 다르겠네요. 예,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관계 실질을 더 채우기 위해서 예, 그 성본 그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신 다음에 예, 예, 완벽한 가정의 형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따님의 성과 본관을
선생님과 동일하게 받고는 성범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성을 이제 선생님과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절차대로 이렇게 밟아 나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이는데, 다만 이게 절차적으로 좀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 내용마다 이제 어떤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차분히 이제 절차를 밟으시면은 가족관계 등록 서류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때 이거 한참 전에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저 앞으로 저 딸을 내 딸로 하기 위해서 올리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네. 만나 보니까 또 변호사님께서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일 첫째 할 일이 계모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와야 된다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네네. 그러니까 계모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처음부터 딱 맞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계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 가족관계 등록부에 생모이신 선생님의 배우자분이 모친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도록, 변경할 수 예. 있도록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해소를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리를 하시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고, 아마 그게 이제 그 계모하고 따님이 같이 산 기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고요? 네네. 같이 살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입양도 아니기 때문에 예.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해소를 통해 가지고 계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물론 이제 그거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당사자는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의 자녀 그 따님께서 계모와 지금 생모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모하고는 친생자 관계가 없다, 그리고 생모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걸 확인을 받아서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 청구를 해서 그 재판을 해서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과 판결 확정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구청이나 시청같이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에다가 이제 정정 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모의 어떤 현재 소재라든지 연락이 되고 안 되고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네, 가족관계 등록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머님을 생모이신 선생님 배우자분으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서를 일단 제기를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때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딸을 올리고 싶어서 하니까 네. 그 생모 그걸 안 해고 오면은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요. 저희들은 딱 막히거든요. 아무래도 상식을 지금 상담 중에 제가 듣지 못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선생님 말씀 들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전에 상담했던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에 또 법과 제도도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이걸 예. 순차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 것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하신다면은 예. 이제 따님을 가족관계 등록부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앞으로 이제 입양을 한 다음에 성분 변경까지 하면은 다시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가정의 형태를 이루시고 선생님도 약간 걱정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전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예. 상담을 받아보시길 원하고요. 예. 바라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증빙 서류들 이런 거 정리를 하다 보면은 방법이 분명히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저도 이 딸을 지금 아들은 둘이가 있는데 네네. 그 딸이 없으니까 우리 그 아들들도 다 동생이 있다 하는 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 오케이 다 하고 전부 다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변호사를 한번 만나러 가서 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때 변호사님이 그 계모 엄마한테 확인을 받아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계모한테 확인을 받는다 하는 거는 이제 그걸 자기한테 이제 자식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오겠다 하는 그 뜻인데 그걸 인지를 안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이제 입양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입양 같은 경우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해주는 실제 어머니가 계모가 예. 아니라 지금 생모라는 걸 확인해가지고 바꾼다면은 선생님의 배우자분이 동의를 해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복잡하다는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미처 이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계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거는 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단은 어머니하고 사이의 관계를 먼저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접근을 해주셨어요. 네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해소 네네. 이걸 해서 이제 어머니의 관계를 일단은 좀 만들고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부녀 관계에서는 입양 네, 신고를 입양 좀 하는 신고하고, 그런 네. 절차로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나눠서 네.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쨌든 성이 좀 다르니까 가족 관계상 네. 이제 친자 관계를 좀 창설할 수 있는 성본 변경 신청 네. 네, 그렇게 지금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연 지금 상담을 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 단계부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두려움부터 먼저 가지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안 되는 내용을 들으시면은 네. 이제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가족관계 등록서류는 이렇게 실질에 좀 부합해야 되고 법적 안정성과 어떤 제도와 체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개인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상담하신 분이 이제 따님, 이게 소위 우부딸, 네. 이렇게 재혼한 배우자의 딸과 오랜 기간 같이 살면서 또 형제들과 같이 이제 지내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 가정의 형태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도 정리를 하고 성본도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요새 이제 되게 추세가 어떤 신청자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그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많이 좀 해주는 부분이 있고 계모의 어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제 모친이 이제 동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모친이 계모가 아니라 지금 상담자분의 배우자이신 분이 생모라는 걸 확인을 받아가지고 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면은 입양 신고에 있어가지고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혹시라도 제가 지금 다른 사례라고 따졌을 때 네. 실제 부모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에 가름하는 심판 청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원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사정, 동의를 해주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처지, 또 소재가 파악이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가름하는 어떤 결정을 받아가지고 입양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제도가 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 방금 상담자분도 계시겠지만 다른 여러 사례가 있고 여러 사례마다 가족사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주는 부분들이 다 법에 있기 때문에 한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요즘에는 이제 그 가족의 어떤 실질을 조금 더 네네.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추세로 네네. 좀 많이 여러 가지 가족법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좀 잘 따져보시면은 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전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받아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금 회사에서는 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첫 직장이라 애정이 컸고 일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어서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이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마침 건강상 문제도 생겨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사직서를 쓰기 전에 대표님을 만나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좋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나갈 수 없고 인수인계 상황에 따라 그만두는 시기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대표님과 대화 후 이미 이번 달 말을 퇴직일로 적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미 다른 곳으로 이직할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후임자를 뽑지 않고 임시 근로자를 채용했고 인수인계 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 퇴사로 간주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을 어기고 회사 대표님이 편의대로 퇴직 시기를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제 개인 일정을 미루고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저는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좋게 마무리를 한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좀 말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사 시점을 언제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근로계약, 고용계약은 이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가 있고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제 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 같은 경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통고하고 한 달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반대로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근로를 제공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그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이런 법의 어떤 규정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뭐 통상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1월이 경과하면은 계약을 해지한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비밀 유지하고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법이나 이런 계약서나 이런 그 처분 문서에 따라 가지고 계약 해지를 통고한 다음에는 한 달 이내에는 이제 그 근로관계를 종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수인계 전에 후임자도 뽑아놓지 않고 그냥 이제 퇴사하면 무단 퇴사로 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근로자의 퇴사를 일방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사용자가 부리는 갑질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갑질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헌법상 우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을 네. 자기가 선택하고 한다는 거는 그만둘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뭐 실제로 우리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 근로의 금지라고 규정해서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리고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근로를 강요를 한다면은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갑질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구두상으로 지금 합의된 날짜까지만 일을 하고 만약에 그만두면은 지금 이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만한 상황을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은 방금 사연을 봤을 때는 구두로도 합의를 했고 사직서도 이미 제출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사직서도 제출했고 근데 또 일단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예, 구두 합의도 추후에 이제 서로 확인하고 서로 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구두 합의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이미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셨지만 네. 구두 합의는 추후에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로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번 사례처럼 인수인계 하기 전에 네.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에 퇴직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건 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한 달의 기간이 있고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 근로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 근로자 중에 이제 억하심정을 품고 일부러 인수인계를 안 하거나 네. 잘못된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무단 뭐 결근을 한다거나 하면은 네네.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사례처럼 충분히 기간을 정하고 인수인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용자가 인수인계가 안 됐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가지고 이제 근로를 강요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이렇게 작은 회사일수록 이게 사실 구두상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했으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게 녹취를 좀 해두거나 뭐 문서로 남겨놓는 게 좀 좋은 걸까요? 네, 일단은 모든 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 심지어 뭐 전국적으로는 재판까지 가더라도 그 전에 뭐 고용노동청을 가더라도 근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구두 합의든 서면이든 있어야 할 것인데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류가 중요하고요. 이 서류 같은 경우도 이제 서로 사인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인수인계를 다 완료했다 하고 업무 보고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카톡이나 뭐 이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뭐 인수인계 해주는 상대방이나 사용자, 뭐 대표한테 인수인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전달을 했고 뭐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가 끝났다는 것도 좀 알려줘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원만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다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남겨놓으시는 게 좋을 거고, 그래서 서면이 됐든 일단 어떤 정보통신 기록이 됐든 충분히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회사가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하고 이 근로자가 퇴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무작정 이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고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어떻게 확인해 달라라고 이제 서로 요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명확하게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들을 서면이나 다른 기록으로 좀 정리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상담자님께서도 지금 이제 제일 걱정이 또 되는 것은 이제 이직할 준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거나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근로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어떤 퇴직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통지할 수가 있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고 한 달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인수인계라든지 기타 어떤 근로계약 종결에 따른 어떤 계약서라든지 취업규칙에 따른 것들을 다 이행했다는 것들을 좀 근거로 남겨놓으셔야 할 테고요. 그리고 근로자분들께서도 충실하게 본인이 이제 인수인계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게 부당하게 지속이 되면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자로서 충분히 이제 권리를 다 이행했다면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근거를 확보해서 정당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 2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음주벽이 있어서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아이들 앞에서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남편이 주먹으로 저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큰 폭행을 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요. 그 이후 저는 지금까지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몸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출한 그날부터 돌아와라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저를 폭행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걸 제 문제로 돌렸습니다. 제가 왜 때렸냐고 문자를 보내면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문자를 보냅니다. 아마도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 봐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더는 남편과 살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정말 이 목을 조르는 폭행을 당하셨으면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이혼 소송에서 이제 많이 있는 사례긴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이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제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어떤 폭언과 폭력 그리고 이런 부당한 행위들은 이혼 청구 사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배우자분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이제 좀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영상이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뭐 네. 영상이 있긴 좀 어려울 가정 텐데 내에서 그러기가 폭행 좀 이후에 하지만 폭행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이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영상을 그 촬영하거나 계속 이제 그걸 음성으로 녹취를 하면은 네. 그 음성에서도 이제 폭행이 보여지는 그런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폭행 이후에 직후에 어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거나 진단서 끊으면 또 이렇게 왜 다쳤는지 물어보거든요. 배우자로부터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진단서상으로는 어떻게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뭐 상해를 입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의무 기록도 중요하고요. 반복이 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에 신고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좀 출동을 하면은 왜 신고를 했는지도 이렇게 본인이 구술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남고요. 기타 이제 목격자의 진술, 주변인들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네. 뭐 심리 상담소 통해 가지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담을 받는 것도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현재 사연 주신 분께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남편이 거짓 증거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녀들에게 거짓 증언을 좀 시키거나 이럴 좀 위험도 있어 보이는데 그 해당 증언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뭐 가짜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자녀의 진술도 어느 정도 특히나 이제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이렇게 본인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면은 자녀의 진술도 뭐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자녀의 진술이 좀 친근하거나 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강요되거나 강요되어서 이제 허위나 왜곡된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라든지 주변에다가 이제 알려서 이 진술서라든지 이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는 이제 배우자의 어떤 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작성이 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할 테고요. 네. 네, 그렇군요. 지금은 상담자님이 봤을 때는 이제 사연 내용에서는 남편을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를 해서 좀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남편의 어떤 폭언과 어떤 폭행은 이제 형사적으로도 이제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가 있고요. 공소시효가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보통 5년, 뭐 폭행 같은 경우 5년, 그리고 특수폭행죄는 7년인데 그 전에라도 이제 뭐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또 이혼 청구의 어떤 주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남편이 이제 거짓 증거를 좀 모으는 것 같다. 이 부분 제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왜 때렸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 문자를 보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좀 뭐 대응하거나 뭐 지금 뭐 그래야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증거라 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 능력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증명력은 그 증거에는 그 증거가 이제 입증을 하는 어떤 증명의 힘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배우자분이 이렇게 허위로 가짜로 그런 증거를 모은다고 한다면은 이 심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짜 증거라는 거, 이게 증명력이 없다는 게 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불법으로 도감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 외에는 쓸 수가 있는데 남편분의 행위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경우를 봤을 때 배우자의 이혼을 막거나 배우자의 어떤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서 뭐 주거침입, 비밀침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뭐 협박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고소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거가 입증이 된다면은 이제 그게 또 이혼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이제 허위로 증거를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허위라는 거를 본인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내용들, 정황들을 확인하고, 혹시 그 부분이 불법이 된다면은 배우자분한테 그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고지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아이들 앞에서 이 남편분이 뭐 욕을 한다든지 폭행을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아동학대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요새 뭐 많이 알고 있지만 아동이 정서적 학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꼭 뭐 때리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뭘 강요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아동의 어떤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정서적 학대가 되고, 아동복지법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처벌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동을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어떤 불화관계에 있어서 노출을 시키거나 그 사이에 끼게 만들면은 그 역시도 아동학대가 되어서 아동학대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자녀분도 잘 보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상담자님께 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 이혼 소송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의 어떤 조건과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지금 이 사례처럼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상대방이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거나. 근데 이게 후자 쪽이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굉장히 상충되는 의견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증거나 어떤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혼은 보통 자녀 양육이나 재산 분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혼 청구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연한 이제 두려움만 갖고 계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시고 좀 증거도 잘 확보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죠.
저와 남편은 많이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입양을 권유받았고 입양기관에 방문해 태어난 지 100일 된 남자아이를 봤습니다. 미혼모가 출산 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기관에 맡긴 건데요. 저희는 기관에 입양의 뜻을 밝혔고 저희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한 뒤 입양했습니다. 아이가 간절했던 저희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는데요. 하지만 저희 마음과는 다르게 아들은 클수록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예 집을 나가서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 한 번 없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다리는 아들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아이의 빚을 몇 차례 갚아줬지만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을 갚기가 힘든데요. 아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참 좀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인데 연락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연락이 아닌 빚 독촉장이 자꾸 날아오네요. 네, 뭐 듣기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파양을 결심하시기까지는 또 얼마나 큰 또 고충이 있으셨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뭐 소송을 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입양의 의사로 그러니까 그 입양의 의사로 아드님을 이제 출생 신고를 했잖아요. 네, 출생 신고를 한 뒤에 입양을 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 파양이 아니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파양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출생 신고를 자신들의 어떤 자녀로 이제 그 친생자로 이제 신고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우리 판례는 입양의 의사로 이제 출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허위의 출생 신고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양친자 관계, 그 양자로서 드리겠다, 입양하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창설 의사가 있기 때문에 네, 입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 아니라 양친자 관계의 존재 확인 소송을 우선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와 내가 양친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양친자 관계가 확인이 된 이후에 파양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파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민법 제 908조의 5, 제 1항 제 2호에서는 양친에 대한 폐륜 행위로 인해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제 3호에서는 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파양 청구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집을 나간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연락처도 모르시는 것 같고 주소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뭐 지장이 없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사례에서는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도 필요하고 네. 파양 청구도 필요한데 상대방인 아들이 지금 어떤 뭐 생사는 물론 뭐 소재나 생사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인데 네. 상대방한테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를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게시판이나 관보 등의 송달 내용을 이제 공시를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시송달을 통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양친자 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파양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아드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결정이 돼서 네. 이제 아예 파양이 되면은 네네. 이제 부자 관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드님의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아마 폐쇄가 될 겁니다. 폐쇄가 되고 네. 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폐쇄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제 부친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가 되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아드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본인의 어떤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을 해야 되고 이 창설 같은 것도 이제 창설 심판 청구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무호적자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친부모를 알게 된다면은 친부모를 바꾸는 그런 내용도 네. 가능할 테고요. 이제 친부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무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본인 네. 이름으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느덧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진우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이메일이나 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로 또 법률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